2009년 7월 5일 다이크월, 캘리포니아. 그는 햇볕에 달궈진 화강암을 혼자서 올라갑니다. 밧줄도 하네스도 없이 오직 클라이밍 슈즈와 초크가 묻은 손, 그리고 자신의 몸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30년 동안 정확히 알아온 경험만으로 말이죠. 그 앞의 루트는 워밍업에 불과하며 80피트밖에 안 됩니다. 이런 등반은 그에게 거의 부담되지 않습니다. 그의 왼손은 이전에 100번이나 잡았던 홀드를 향해 뻗습니다. 이것이 존 바카르의 마지막 순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극한의 경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존 바카르가 겨우 17살이었을 때 그는 세계 최고의 암벽 등반가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은 그를 미쳤다고 부를지도 모릅니다. 그는 학교를 그만두고 1975년에 빨간 폭스바겐 밴을 타고 요세미티 밸리에 도착했습니다. 등반화, 알토 색소폰, 그리고 수직 암벽 등반에 딱 맞는 몸을 가진 그는 오직 등반에만 모든 것을 쏟았고 다른 어떤 것에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는 10대 초반에 샌퍼낸도 밸리에 있는 스토니 포인트라는 사암 볼더링 지역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의 모든 것의 끝이었습니다. 한 지역 등반가는 10대 존 바카르가 등반하는 걸 봤다며 제가 시작할 때 바카르는 이미 여기 있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고등학생이었지만 이미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뛰어났습니다. 그는 느렸고 정확했고 완벽했습니다. 요세미티에서 그는 젊고 재능 있는 등반가들로 이루어진 느슨한 집단과 어울리게 되었고 그들은 이 계곡을 집으로 삼고 등반에 집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스턴 마스터즈라고 불렸고 캠프사라는 캠핑장에서 밴과 텐트에서 살았습니다. 때로는 몇 달씩 머물면서 매일같이 등반을 했습니다. 그들은 이 스포츠의 한계를 새로 쓰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존 바차를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려면 먼저 그가 평생을 바쳐 만들어온 세계를 이해해야 합니다. 보시다시피 1950년대와 1960년대 대부분 동안 거대한 암벽에서의 목표는 그저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정상에 오르는 것이었습니다. 등반가들은 금속 스파이크를 틈에 박아 그 위에 올라섰습니다. 그들은 로프 고리를 이용해 몸을 끌어올렸죠. 암벽은 장비로 해결해야 할 문제였습니다. 아무도 그 모습에 특별히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스톤마스터들은 그것을 바꿨죠. 그들의 철학은 단순하면서도 급진적이었습니다. 암벽에서는 오직 손과 발만 사용하라. 인공장비나 장비를 잡고 몸을 끌어올리는 것은 금지다. 자신의 힘으로 오를 수 없다면 아직 그 바위를 오를 준비가 되지 않은 것이다. 그들은 그것을 프리클라이밍이라 부르며 아무도 닿지 못한 높이까지 올랐습니다. 1975년 존과 다른 스톤마스터 그룹이 워싱턴 동쪽면에 있는 아스트로맨이라는 루트를 최초로 프리 등반했습니다. 컬럼은 정상급 클라이머들조차 인공 등반으로만 오를 수 있었던 악명 높은 난이도의 벽이었지만 그들은 오로지 자신의 힘만으로 완등했습니다. 이 등반은 미국 등반 역사상 가장 기념비적인 등반 중 하나가 되었고 수직 암벽에서 인간의 몸이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그 그룹 안에서도 존은 남달랐습니다. 다른 이들이 오로지 등반에만 집중할 때 그는 훈련도 병행했습니다. 그는 등반계에서 누구도 보여주지 않은 방식으로 훈련에 집착했습니다. 그는 영양과 인체, 근육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악력 강화 방법, 빠른 회복 방법 등과 관련된 책들을 탐독했습니다. 그는 무술가 브루스리와 같은 인물들도 연구했습니다. 그는 근력 강화에 진지하게 임했습니다. 캠프사에 있는 그의 야영지는 아령, 매달린 사다리, 턱걸이 바 등으로 가득 찼습니다. 다른 등반가들은 그가 운동하는 모습을 보기 위해 일부러 찾아왔습니다. 마치 한 번도 본 적 없고 쉽게 설명할 수 없는 것을 바라보는 것 같았습니다. 더 빨리 등반하기 위해 그는 바차 사다리로 알려진 훈련기구를 발명했습니다. 이것은 약 18피트 길이의 경사진 밧줄 사다리로 나무로 된 발판이 달려 있어서 발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손만으로 오를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들릴 수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 그 개념의 변형은 전 세계 거의 모든 클라이밍 체육관에 존재합니다. 존은 1970년대에 캠프사의 나무들 사이에 원래의 것을 만들었습니다. 전성기 때 그는 자유로운 손에 12.5파운드짜리 RM을 들고 한 팔로 턱걸이를 하곤 했습니다. 또한 100파운드 넘는 무게를 허리에 달고 턱걸이도 했습니다. 정기적인 훈련 세션의 일부로 존은 이런 모든 훈련을 했습니다. 그는 어떤 루트에서도 추락이 불가능할 정도로 실력을 쌓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추락이 드물거나 가능성이 낮은 것이 아니라 아예 불가능하게 만들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바카르가 완벽에 집착했던 또 다른 이유도 있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스톤마스터들은 손과 발만으로 암벽을 오르는 프리클라이머였습니다.
그들은 오르며 장비에 로프를 걸었고 추락 시 로프가 그들을 잡아줬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이미 그 시대에는 대담하고 진보적인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존은 거기서 더 나아가 아예 로프를 완전히 없애버렸습니다. 이렇게 로프도 하네스도 어떤 종류의 보호 장비도 없이 등반하는 방식을 프리솔로잉이라고 부릅니다. 존이 이 방식을 처음 만든 건 아니지만 이를 꾸준하고 체계적으로 실천한 최초였습니다. 그의 등반 난이도는 다른 등반가들을 모두 침묵시킬 정도였습니다. 1976년 19살이던 존은 뉴 디멘션스라는 400피트 높이의 화강암 절벽에 도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루트는 당시 가장 어려운 등급인 5.11A로 평가되었고 존은 로프 없이 등반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성공했습니다. 많은 등반가들에게 이것은 아마도 그들의 경력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존에게 이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1979년 그는 요세미티에 있는 나비스코 월이라는 3피치 화강암 루트를 도전했습니다. 그는 로프 없이 거의 1000피트에 달하는 수직 암벽을 올라야 했고 그 구간들은 최정상급 등반가들조차 완전한 장비를 갖추고도 힘들어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완벽하게 해냈습니다. 그 후 그는 모라토리엄이라는 루트에 도전했습니다. 그곳은 요세미티 화강암으로 이루어진 500피트의 수직 암벽이었습니다. 이것은 그의 이전 시도들과는 달랐습니다. 그는 한 번도 올라본 적이 없었지만 프리솔로로 등반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등반에서 이것을 온사이트 솔로라고 부르며 사람이 암벽에서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행동으로 여겨집니다. 올라가는 동안 그는 완전히 통제하지 못했고 한 동작 한 동작이 그의 한계를 시험했습니다. 그는 정상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등반 후에 늘 느끼던 깔끔한 만족감 대신 그는 다른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는 나중에 정상에 올랐을 때 텅 빈 껍데기 같았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고도 무사히 넘긴 느낌이었다고 말했다. 그런 느낌은 운이 작용했다는 뜻이었고 존 바카르의 철학에서 운은 용납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운이란 그와 땅 사이의 간격이 자신이 완전히 통제할 수 없는 수준으로 좁아졌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때부터 앞으로는 오직 프리솔로 루트만 오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로프를 사용해 충분히 여러 번 등반해서 모든 동작을 완벽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프리솔로 자체는 완전한 숙련도의 순수한 퍼포먼스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생존이 아니라 통제가 기준이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등반 철학이었고 그 철학은 이 스포츠에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기록을 만들어냈습니다. 존은 대부분의 진지한 등반가들도 로프를 사용해서조차 오르지 못한 루트들을 정복했습니다.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는 아무런 보호 장비 없이 약 150만 피트에 달하는 암벽을 등반했습니다. 그것은 해수면에서 에베레스트산 정상까지 50번 이상 오르는 것과 같은 높이이며 단 한 번도 아무 장비에 의지하지 않고 해낸 것입니다. 존은 이것을 자랑하거나 오만해서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밧줄 없이 등반하는 것은 극단적인 것이 아니라 그저 솔직한 것이었습니다. 그랬습니다. 인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연이 의도한 대로 모든 결정에 완전히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모두가 프리솔로를 한다고 했습니다. 당신이 가게에 걸어갈 때도 프리솔로를 하는 것입니다. 단지 그 길의 난이도의 문제일 뿐이고 존은 세상이 그것을 이해하기 원했습니다. 1981년에 그는 요세미티 등반가들에게 광고를 냈고 자신을 하루 종일 따라올 수 있는 사람에게 $10,000의 보상을 약속했습니다. 로프 없이 말이죠. 그가 선택한 어떤 바위든 그와 보조를 맞추기만 하면 $10,000를 손에 쥘 수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세계 최고의 등반가들, 매일 그와 함께 훈련하며 그의 실력을 잘 아는 남녀 모두가 그 제안을 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그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줬습니다. 존 바카르는 이 스포츠에서 전에 본 적도 없고 딱히 표현할 말도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1980년대 중반 존 바카르는 다른 등반가들과 달리 세계적으로 유명해졌습니다. 그는 텔레비전 광고 생방송에서 목숨을 건 루트를 솔로 등반했고 서바이벌 게임 대회에 참가해 우승하기도 했습니다. 롤링스톤 매거진은 등반이 표지에 실린 적 없던 시절 존 바카르 특집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그는 대부분의 미국인들이 들어본 적도 없는 스포츠의 대중적인 얼굴이 되었고 대부분의 미국인들이 실제라고 믿을 수 없는 일들을 카메라 앞에서 해냈습니다. 세상은 그를 사랑했고 어떤 루트나 산도 그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지구상의 어떤 등반가도 시도하지 않았던 일이었고 네바다 고속도로가 30년간의 암벽 등반으로도 할 수 없었던 일을 막 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2006년 8월 13일 존 바카르는 솔트레이크 시티에서 열린 박람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존은 49세였습니다. 그는 여전히 등반했지만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는 번창하는 사업을 하고 있었고 타이러스라는 어린 아들이 있었으며 30년 전에 타고 왔던 빨간색 폭스바겐 벤을 훨씬 뛰어넘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옆좌석에는 그의 사업 파트너이자 소중한 친구인 스티브 카라파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여자친구 아나스타시아도 차에 타고 있었습니다. 그저 평범하게 집으로 돌아가는 지루한 여행이 될 예정이었지만 네바다주 경계 근처 어딘가에서 그들의 차량이 도로를 벗어났습니다. 아무도 그 이유를 완전히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불법 약물이나 다른 차량이 관련된 것도 아니었고 그냥 고든 사막 고속도로였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경고도 없이 그들의 차는 도로를 벗어났습니다. 스티브는 충돌과 동시에 사망했습니다. 아나스타시아는 경미한 부상만 입고 살아남았습니다. 존은 구급대원이 도착했을 때 아직 살아있었습니다. 그는 긴급 치료를 위해 유타로 항공 이송되었고 의사들이 발견한 것은 그의 경력에 치명적인 타격이었습니다. 그는 목에 있는 5개의 척추뼈가 골절되었습니다. 경추는 목을 통과하는 척추의 부분입니다. 경추는 두개골 바닥부터 어깨까지 7개의 척추뼈가 차곡차곡 쌓여있는 구조입니다. 이 7개의 뼈 중앙을 통해 척수가 지나갑니다. 손가락을 움직이거나 무언가를 잡으라는 모든 명령이 목에 있는 그 좁은 통로를 통과합니다. 마차르는 그 7개의 척추뼈 중 5개를 골절했습니다. 그중 가장 심각한 골절은 경추의 맨 위, 즉 두개골 바닥 바로 아래에서 발생했습니다. 의사들은 존에게 조금만 다른 방향으로 움직였더라면 목 아래로 완전히 마비되었거나 아니면 목숨을 잃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구급대원이 도착하기 전에 그의 척추는 금속 막대와 나사를 이용해 수술로 다시 고정해야 했습니다. 사고로 척추가 부러졌지만 그는 의료보험이 없었고 병원비는 엄청났습니다. 소문이 퍼지면서 등반 커뮤니티는 이 스포츠를 새로운 경지로 끌어올린 그를 위해 기금을 모았습니다. 그의 병원비는 모두 지불되었고 수술도 성공적이었습니다. 모든 고난에도 불구하고 존은 다시 두 발로 걸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의학적 기적이었지만 존은 다시는 예전과 같을 수 없었습니다. 외과 의사들이 그의 경추를 다시 융합했을 때 뼈는 안정시켰지만 손상된 신경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뼈는 시간이 지나면 치유되지만 신경은 그렇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완전히 치유되지 않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태를 잔여 신경 손상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뇌에서 경추를 거쳐 팔과 손으로 전달되는 신호가 영구적으로 방해받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의 특별한 문제는 지속적이지 않다는 점입니다. 며칠, 심지어 몇 주 동안 완전히 감지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경고나 원인 없이 신호가 갑자기 끊깁니다. 지시가 뇌에서 나와 융합된 척추뼈를 따라 내려가다가 그 손상된 통로 어딘가에서 길을 잃게 됩니다. 반대편에 있는 근육은 끝내 도착하지 않는 명령을 기다립니다. 존의 경우 그 손상은 한 손과 팔에 남아 있었습니다. 어떤 날은 존이 일어나면 모든 것이 괜찮았지만 또 어떤 날은 단순히 커피잔을 집으려고 할 때 그의 손이 그를 배신하곤 했습니다. 극적으로 격렬한 경련이나 완전한 기능 상실처럼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손아귀 힘이 약해지는 것이었습니다. 10손가락이 다 다쳐야 할 때 6손가락만 다치는 느낌이었고 뇌가 명령한 것보다 반박자 느리게 손이 움직였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그저 불편한 일일 뿐이지만 프리솔로를 하는 남자에게는 열이 필요할 때 6이면 그건 불편함이 아니라 사형 선고나 다름없습니다. 존에게 가장 힘들었던 점은 그날이 어떤 날이 될지 이미 일이 벌어지고 나서야 알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침에 그는 몸이 나쁜 날이라는 신호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갑자기 몸이 안 좋아질 때까지는 멀쩡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계속 프리솔로 등반을 했습니다. 그게 그의 본성이었으니까요. 그것이 그가 평생 알고 지낸 유일한 자신의 모습이었습니다. 멈춘다는 것은 산소를 포기하는 것과 같았죠. 그래서 그는 부상에 적응하기 위해 조정해 나갔습니다. 그는 한계에 도전하는 대신 자신의 능력 안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더 쉬운 루트를 선택했습니다. 컨디션이 안 좋은 날, 손이 6 정도밖에 안 되는 상황이어도 그 등반은 여전히 내가 해낼 수 있는 범위여야 했습니다. 그는 예전보다 더 여유롭게 프리솔로 등반을 했습니다. 사고 이후 수년 동안 그 방식은 계속 통했지만 어느 순간 더 이상 그렇지 않게 되었습니다. 매달 파티온에서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독점 영상을 공개합니다. 링크는 설명란에 있습니다. 2009년 7월 5일 일요일 아침, 메머스 레이크스, 캘리포니아. 저는 잠에서 깨어 차에 올라탔고 수백 번이나 방문했던 절벽까지 5분을 운전해 갔습니다. 다이크월은 해발 9,000피트의 조지 호수 위에 있습니다.
그곳은 존의 집 앞에서 몇 걸음밖에 안 되었고 그는 그곳을 모두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그 아침에 선택한 루트는 미스터 카미카제라고 불렸고 5.10A 등급에 불과 80피트 높이였습니다. 존에게 이것은 마치 프로 단거리 선수가 거리 끝까지 조깅하는 것과 같은 등반이었습니다. 그는 파트너와 함께 이 루트를 이틀 전에도 워밍업으로 사용했었습니다. 그는 로프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것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아침 바위에는 다른 등반가들이 장비를 설치하고 앵커를 점검하며 대화하고 있었지만 아무도 그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무거운 바위가 떨어지는 것처럼 공기를 가득 채우는 큰 굉음이 들렸습니다. 이어서 희미한 신음소리가 났고 그 다음엔 정적이 흘렀습니다. 등반가들은 벽 아래쪽을 바라보았고 땅에서 작은 먼지 구름이 피어오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1분도 안 되어 그곳으로 달려갔고 절벽 아래에 존이 누워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반응이 없었고 모두가 그에게 달려갔습니다. 누군가는 911에 전화를 걸었고 또 다른 사람은 구급상자를 가지러 달려갔습니다. 주변에 있던 등반가들은 기다리면서 그에게 말을 걸었고 반응이 있는지 지켜봤지만 아무런 반응도 없었습니다. 구조팀이 도착해서 그를 바퀴가 달린 들것에 태워 협곡 밖으로 옮겼습니다. 그들은 그를 레이크 조지 호숫가까지 데려가서 배에 태워 물을 건넜습니다. 반대편에는 구급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메머스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존 바카르는 그날 오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나이는 52세였습니다. 모두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려고 애썼습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프리솔로 등반가가 어떻게 준비 운동용 루트에서 추락할 수 있었을까요? 그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고가 발생한 며칠 후 바카르의 파트너 파울라의 부탁을 받고 등반가 이르마스 페르노스가 미스터 카미카제 루트로 돌아가서 그 길의 모든 홀들을 점검했습니다. 그는 벽을 체계적으로 살펴보며 새로 드러난 암석의 흔적이나 무언가가 떨어져 나갔을 만한 곳을 찾았습니다. 파강암에서는 가끔 홀드가 부러지는 일이 발생합니다. 암편이 벽에서 떨어져 나가면 갑자기 당신이 의지하던 홀드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그랬다면 모든 것이 설명됐겠지만 그는 아무것도 찾지 못했습니다. 파울라는 약 한 달 뒤에 직접 그 루트를 등반했고 모든 홀드가 온전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벽이 그를 배신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부검 보고서가 공개되자 바위가 말하지 못한 이야기가 드러났습니다. 사망 원인은 대규모 뇌출혈이었습니다. 존은 벽 아래에 있는 뾰족한 바위에 머리를 부딪혔습니다. 그리고 그 충격이 모든 것을 끝내버렸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을 멈춰 세운 것은 다른 소견들이었습니다. 존 바카르의 양쪽 손목이 모두 부러졌고 양쪽 발목도 모두 부러졌습니다. 즉 4개의 팔다리가 모두 부러진 것입니다. 이것은 그가 떨어지는 동안 의식이 있었고 추락하는 동안 그의 몸이 저항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의 팔은 뻗었고 손은 무언가를 잡으려고 속도를 늦추려고 벽에서 무엇이든 붙잡으려고 했으며 다리는 충격에 대비해 버텼습니다. 그는 바위에서 항상 해왔던 대로 문제를 해결하고 돌파구를 찾으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 그의 추락은 그에게 완전히 충격적인 일이 아니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그는 무엇이 잘못됐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가장 신빙성 있는 설명은 바카르를 개인적으로 알고 있었고 그가 사망하기 직전 며칠 동안 그와 대화했다고 주장하는 클라이밍 포럼 사용자가 전한 것입니다. 그 사람은 이렇게 썼습니다. 그와 사망 전 주와 전날에 나눴던 갑작스러운 팔 힘과 협응력 저하에 대한 대화가 이번 비극의 원인임이 틀림없습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보면 아주 간단합니다. 그 벽 어딘가에서 그의 손이 홀드를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 손은 전에 100번도 넘게 그곳을 잡으려 했었지만 이번에는 신호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몸은 최악의 순간에 그를 배신했습니다. 저는 존 바카르가 마지막 순간에 무슨 생각을 했을지 궁금합니다. 30년 동안 지구상 그 누구보다 확신에 차 있었던 그 남자가 그 순간에 수십 년 전에 자신이 묘사했던 그 공허함을 느꼈을지 궁금합니다. 마치 자신이 해서는 안 될 일을 저질렀는데도 들키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느낌 말이죠. 1983년 그가 세상을 떠나기 26년 전 존 바카르는 롤링스톤 잡지의 특집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그들은 그에게 죽음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는 언젠가 모든 걸 통제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될지도 모르죠. 갑자기 죽을 수도 있고 임종 침대에서 죽는 것보단 이렇게 80살에 가는 게 더 좋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존은 이미 자신에게 이상 신호를 보낸 몸을 믿는 치명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베그더스도 같은 실수를 했지만 그는 해발 26,000피트에서 그랬습니다. 두 구조팀이 그를 발견해 맥박만 확인하고 떠났습니다. 그의 아내는 이미 사망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는 18시간 동안 눈 위에 누워 있었고 얼굴은 완전히 새까맣게 변해 있었습니다. 그러다 그는 눈을 떴습니다. 다음 이야기를 놓치지 마세요.